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부. 네, 부를게요. 염정문, 알았어요. 고흥월도 알았어요. 유문강, 지금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8명이나 있네요. 네, 지금 네, 수락했어요. 왔어요. 네, 고흥월 왔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유문강, 네, 네, 남태현, 네, 김하나 안 왔어요. 그 다음에 홍찬, 네, 네, 김혜지, 네, 네, 마리나, 네, 네, 카는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미유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나미, 네, 네, 유미, 네, 네, 그 다음에 리리카, 네, 네, 유리에, 네, 네, 시오아, 네, 네, 조서현, 네, 네, 홍성채, 네, 네, 강준걸, 네, 네, 미즈키, 네, 네, 이경민, 네, 네, 유이, 네, 네, 이채나, 네, 네, 김지민, 네, 네, 미사토, 네, 네, 방수진, 네, 네, 나츠키, 나츠키, 알았어요. 오석현, 네, 네. 자, 대답 안 한 사람 다시 부를게요. 염정문, 네, 네, 김하나, 네, 네, 미유, 나츠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휘 교육과 기능 교육 하다가 말았죠. 네, 지난 시간에 하다 만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기 교수까지 한 것 같죠? 음. 그다음에 이제 화제 및 과제에 따른 어휘 교수 여기를 안 했죠? 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목이 우리 요 지금 10 몇 장이에요? 13장인가요? 10장의 제목이 기능 교육과 어휘 교육이에요. 이제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4대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제 뭐 요거를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이제 어휘를 활용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범주별로 이제 어휘 묶음을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화제에 따른 어휘 교수, 화제별로 어휘의 묶음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한 어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에서 이제 화제별 어휘 그룹을 갖다가 쓰는 거죠. 자, 일단 화제 또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 내용,
언어 사용하는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말이나 글이 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뭐에 대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활동, 뭐 쓰기나 말하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뭐에 대해서 쓰고 말하냐. 이게 이제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제 범주별 어휘를 그룹핑하는 거. 그 어휘 그룹은 뭐에 유용한가? 학습, 교수 학습에 뭐가 좋은가? 일단 학생들이 화제별 어휘 목록, 어휘를 이렇게 화제별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학생들이 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랬을 때 그 주제하고 관련된 어휘의 목록, 화제별 어휘 목록이죠. 주제별 어휘 목록. 이제 그걸 알면 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일단 주제별로 어휘를 그룹핑하면 그게 기억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의미의 연관성, 요걸로 어휘들을 딱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머릿속 사전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 면에서 굉장히 좋다. 오래 기억된다는 얘기고, 이런 뭐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제별로 어휘를 학습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직업 어휘에는 뭐뭐뭐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급 1에 이제 그 앞부분에 자기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배우는 어휘가 직업 어휘, 국적 어휘, 친족 어휘 이렇게 이제 화제하고 관련된 어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의미장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의미장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게 이제 화제 어휘예요. 소개라는 화제하고 관련된 어휘는 이제 직업 어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적 어휘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안에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그 의미장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이라는 화제에 속하는 어휘는 지금 보는 것처럼 늦다, 지키다, 어기다, 바꾸다 이거 동사잖아요. 형용사도 있고 시간, 장소 명사죠. 이제 다양한 품사들이 속하는 거예요. 직업 어휘라고 했을 때는 다 명사들이죠. 그래서 그 뭐 직업 어휘들 뭐 경찰관, 뭐 소방관, 뭐 선생님, 외교관 뭐 이런 직업들이 그 의미장으로도 직업이라는 상위어 아래에 묶이기도 하지만 특성이 같아요. 명사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 공통된 특징이 많다면 화제 중심 어휘는 어휘장에서 상위어, 하위어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약간 좀 다양한 어휘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제의 범주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제별 어휘를 가르치거나 어휘 자체로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뭐 문법 활동 같은 걸 하거나, 문법이래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이 화제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미리 생각해야 되겠죠? 음. 네, 채팅창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줌 화면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채팅이 여기 깜빡거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클릭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다가 틀리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의 범주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언젠가 소개한 적 있죠? 거기에서 주제의 목록 그걸 1, 2, 3, 4, 5, 6 급별 등급화, 어휘 목록, 어휘의 등급화, 문법 목록, 문법의 등급 이런 걸 다 해놨어요. 네,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교재를 만들 때, 시험 문제 만들 때, 그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이렇게 제시한 요 등급별 목록들, 주제, 어휘, 문법, 뭐 문화 항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죠.
자, 개인 신상에 관련된 어휘들 이렇게 있고요. 주거와 환경. 그래서 이게 어휘가라기보다 개인 신상이라는 큰 주제 범주 아래에 이름, 전화번호, 가족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어휘도 될 수 있고 각각이 또 하나의 세부 주제도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성격을 그 범주로 해서 그 아래에 속하는 어휘들이 또 있잖아요.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헷갈렸네요. 그다음에 활발하다, 뭐 소심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어휘들 여기 속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와 환경, 일상생활, 쇼핑, 식음료, 공공서비스 여기서부터 이제 중급에 뭐 은행, 병원 이런 거 공공시설 이용하는 거 이런 그 중급에 속하겠죠. 여가, 오락, 일과 직업, 대인관계,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주제는 굉장히 그 구체적이어서 이 주제 하위에 얘네들이 그냥 어휘도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술이나 사회나 전문 분야 같은 이 상위 주제 범주는 그 아래 속하는 게 어휘라기보다는 개별 어휘라기보다는 이 아래에 또 실제 구체 어휘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그러면 그 아래 정치를 주제로 하는 하위의 어휘들이 또 막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제 범주들 간의 어떤 이 층위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어휘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 말하기 수업이든 뭐 이런 데 활용할 때 문제가 뭐냐. 일단 세부 화제 목록 작성할 때 이게 어떤 사람은 무슨 그 뭐예요? 이 중에 이상한 거 없나요? 대인관계가 무슨 주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또 이것도 넣자. 주관적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과 직업은 초급 주제냐, 중급 주제냐, 고급 주제냐, 숙달도를 확정하기가 어렵죠.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주제 자체를 정하고 그 아래에 속하는 어휘를 정하고 초중, 고급 이 등급화를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이 밖에도 어떤 주제나 화제는 아니지만 특정한 이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들 뭐 이런 것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비격식적인 담화에서 사용되는 어휘들, 그러니까 이제 구어 담화죠. 일상적인 구어 담화, 연설이나 토론이나 뭐 발표나 이런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그런 데서 사용하는 거 말고 이제 담화 표지들이 있어요. 참 진짜 엄청 뭐 이런 부사 담화 표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존대 어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제별 어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보다 윗사람과 대화할 때 이제 필요한 어휘군이죠.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진지, 말씀, 댁, 연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이건 주제 아니고 어떤 상황하고 관련되죠. 공간명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상황 교수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항에서 뭐 쇼핑센터에서 뭐 이렇게 장소하고 상황을 이렇게 연결짓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실이라는 장소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어휘들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업무를 나타내는 거죠. 컴퓨터, 이메일, 인터넷 이런 거.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치료, 수술, 입원, 퇴원, 진단서.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병명, 증상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어휘 말고 그냥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어휘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이죠.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이민자들,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 있죠. 뭐 몇 년 생활하잖아요. 3년, 5년, 10년까지만 있고 그렇죠. 외국인 이제 그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 병원 이용에 대한 어휘들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은 무엇이냐 안전하고 관련되잖아요. 우리가 신체의 안전 요거 이제 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주제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모든 교재에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뭐 사무실이나 병원이나 뭐 격식적 담화상화 요런 이제 상황별 어휘들에서 본 것처럼 병원은 그럼 주제가 아니냐?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또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상황과 주제가 서로 관련은 되는데 이건 상황이고 이건 주제야 이렇게 명백하게 딱 선을 긋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제를 이렇게 쭉 뽑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이제 화제를 쭉 뽑았는데 이거는 화제가 아니라 상황 아니에요?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서비스는 화제냐 아니면 상황이냐 그다음 병원 이건 화제냐 상황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화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수업을 하나 학습 활동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화제를 활용하는 이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그 어휘들이 또 이제 그 어휘를 이용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활동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활용하기가 좋고 근데 이제 초급에서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제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화제 중심의 뭐 쓰기 연습, 뭐 말하기 연습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학습한 사람들이 시험을 되게 잘 본다는 거예요. 지필고사. 그리고 문장 형성 능력, 쓰기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쓰기는 사실 한 가지 주제, 화제를 일관되게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제 중심의 어휘 교육, 화제를 활용한 쓰기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Recording stopped. 기록이 되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화제 중심의 어휘, 이 화제로 묶인 어휘 그룹 이것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에서 활용을 했더니 학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향상되더라. 이런 이제 추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입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하기 활동이나 쓰기 활동, 읽기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그 화제 중심의 주제 중심의 어휘 수업이 있었다. 어휘를 공부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일단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 자체가 이제 문어 텍스트 이제 써서 된 거잖아요. 쓸 때도 그렇고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렇고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글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주제하고 관련된 어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쉽겠죠. 이미 학습했으면 쓰기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죠. 내용이 이제 일관된 내용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읽기 수업이나 듣기 수업에서는 그 텍스트에 들을 내용의 주제하고 관련된 어휘를 미리 보면 그 어휘를 보는 동안에 그 스키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이제 사전 지식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어휘를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쓰기 수업이나 말하기 수업에서는 그 뭐하고 관련된 어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읽기 수업이나 듣기 수업에서 그 사전에 이런 어휘 분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많이 주고 분류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줬어요. 사람 지위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서 써보세요. 그럼 과장,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무슨 장이 붙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어휘지만 뭔가 과장, 부장 뭐 이런 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사전 찾아보고 하면서 어휘, 낯선 어휘에 대해서도 뭔가 학습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다음에 장소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찾고 업무 종류.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사람의 지위라는 화제하고 관련된 말, 업무에 따른 사람 이름, 뭐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제잖아요. 이것을 묶을 수 있는 상위의 주제가 딱 생각이 나죠? 뭐예요?
업무? 직업? 뭐 이런 상위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읽기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업무 계획표? 뭐 이런 거. 그런 걸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분리한 다음에 다른 학생하고 비교하면서 비교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비교하지 않죠. 서로 얘기도 해보죠. 왜 차이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서로 조정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말하기 듣기 연습도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 뭐 읽기나 듣기 과제 전에 하는 활동이에요. 취미하고 관련된 어휘입니다. 모르는 어휘에 표시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되게 많네요. 이 중에 한 3분의 2는 알고 3분의 1은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더 적어야 되죠. 대부분 모른다 그러면 사전 활동으로 이 어휘를 다 학습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몇 개나 기억에 남겠어요. 이게 이제 많이 알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어휘를 교사가 본 다음에 아니면 학습자가 자율학습으로 읽기를 한다. 그럼 자기가 모르는 어휘 이렇게 좀 찾아보거나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형태를 이렇게 뜯어본, 분석해본 이런 어휘는 읽으면서 맥락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유추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한 다음에 읽기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읽기 활동을 구성한 교재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나 말하기 과제 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주제 어휘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하고 관련된 어휘를 주고 질문에 답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옷을 다리는 거, 다림질, 뭐 청소,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집안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어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하겠죠. 집안일 하는 로봇이 있다면 로봇의 필수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니까 이 쓰기 또는 말하기 과제가 뭐일지 좀 짐작이 되죠? 안 되나요?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뭐랄까요? 내용으로 글을 쓸 건지 말을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이 되겠죠. 예. 집안일을 하는 로봇 굉장히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로봇은 아니지만 뭐 식기세척기, 건조기 뭐 이런 그 기기들이 전자 제품 중에서 집안일을 돕는 제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화제였고요. 이제 기능별 어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별 어휘를 과제에 활용하는 거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그랬을 때 이제 기능은 뭔가, 기능이 뭐냐, 중요한 문제인데, 기능은 일단은 형태적으로 뭐뭐 하기 이렇게 끝나는 게 다 기능이에요. 의사소통 기능. 그래서 이제 인사하기, 보고하기, 뭐 이런 게 기능이에요. 언어 기능. 이고, 과제는 그럼 뭐냐, 이 기능이 이 어떤 문제 해결,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거절하기인데, 뭘 거절할까요? 그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를 거절하기. 이렇게. 이제 거절하기인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주어진 그런 활동이 바로 과제예요. 의사소통 기능이 포함돼요. 이 과제에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정의를 내렸는데 과제라는 것은 의미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수행되는 이해, 처리, 생산, 대응 활동, 언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든 거 주문하기 이건 의사소통 기능인데 한식당에서 한식 주문하기 이거는 과제란 말이에요. 주문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과제 되게 많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전화로 배달 음식 주문하기, 커피숍에서 커피 주문하기,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자, 아니면 이제 주문하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그 인터넷으로 무슨 그 상품 살 때도 그게 주문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읽기 또는 이제 쓰기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국제통용 한국교육 표준 모형에서 이 교육과정 개발 또는 교재 개발 평가 문항 작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능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또 초중 고급별로 이렇게 등급화해 놓은 것도 있는데 기능의 범주를 크게 5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기능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총 52개, 쉬운 2개의 이제 기능을 제시하고 있어요. 5개의 상위 범주는 이런 거예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두 번째는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세 번째는 태도 표현하기. 네 번째는 감정 표현하기. 마지막은 사교적 활동하기. 그래서 이제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뭐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 이런 거. 감정 표현하기에 만족, 불만족 표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주문하기가 없지? 요청하기, 정보 요청하기에 어디 하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있네요. 그죠? 요청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설득하기, 권고하기 요청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능도 상위 범주를 이렇게 정하는 게 약간 객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능을 언어 수업에 특히 이제 과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어떤 언어 형태로 달성되는가, 수행되는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청하기를 어떤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시겠어요? 이런 요청 표현도 있고, 아니, 주문하기라 그랬나요? 주문하기. 네. 제가 이제 잠을 충분히 못 잔 날에는 이렇게 약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렸네. 요청하기로 하죠. 요청하기라는 기능을 어떤 언어 표현으로 수행하는가.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 또, as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요청하기를 수행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를 가르칠 건가, 요청하기 기능으로 형태별로 초급에 적합한 게 있고, 이제 어떤 형태가 간단한 거, 단순하고 많이 쓰이는 거, 모든 요청 상황에서 다 쓰일 수 있는 어떤 이제 포괄적인 범용의 표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휘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휘 하나로도 요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뭐 이런 거 있죠. 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단어 단위라든지 구단위 부탁해요. 뭐 요런 이제 이거 단어죠. 뭐 구단위 좀 부탁해요. 문장 뭐 이렇게 여러 단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된 언어 형태들이 있어요. 고정된 언어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아니지만 늘 뭐 2단어 이상 아니면 문장 요렇게 늘 그 형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요청할 때 그거 사용 안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위를 뭐 어디서부터를 고정시킬 건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죠. 예로 동의하기에 이제 사용되는 고정된 언어 표현, 그래, 좋아, 뭐 이런 거 있고, 추측하기, 을 거야, 을 거예요, 뭐, 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라고. 근데 인사하는데 쓰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엇을 이제 고정시켜서 요거를 언제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인지 이제 그거 결정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또 등급화하는 문제, 이것도 또 기능을 그 언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기능 요청하기가 초급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별 언어 형태를 결국에는 그 난이도, 복잡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 등급화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별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술하기. 이 기능을 사용한 과제는 이렇게 많아요. 마지막 거 보면 사건 진술하기, 뭐 사건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그 교통사고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요즘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어, 뭐랄까 목격자 진술은 사실 그 사람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곡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블랙박스는 당시의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증거가 되죠. 근데 이제 블랙박스 없다 그러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거가 진술하기고 역사적인 사건 진술하기.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죠. 전쟁 그 증인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서 그게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전쟁 두 나라에서 했으면 한 나라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한 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술하기죠. 그다음에 뭐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진술하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과제죠. 정치적인 현상, 요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진술하기. 이런 건 일반인이 할 수 없고 라디오나 TV 뉴스 같은 거 들으면 전문가가 딱 나와가지고 최근에 무슨 그 코인 그 사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코인 가격의 폭락, 코인 가격이라고 하나요? 코인 폭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현상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별로 과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과제의 난이도, 과제의 주제에 따라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급 수준의 진술하기 과제다. 그걸 이제 만든다. 그랬으면은 이제 중급 수준에 맞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건 초급의 주제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뭐 친구에게 진술하기. 이게 과제란 말이에요. 초급. 중급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너무 쉽고 이제 사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니까 약간 사회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뭐 그런 주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뭐 이런 게 이제 진술하기의 과제가 되겠죠. 네, 묘사하기 예를 보면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기에서 이제 인물의 외모나 옷차림, 뭐 성격,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어떤 재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묘사하기. 그다음에 사물에 대해 묘사하기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실물 센터에 가서 내가 잃어버린 뭐 지갑에 대해서 묘사하기. 요런 과제 굉장히 실제적인 과제죠. 묘사하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과제예요. 뭐 묘사하기 기능이 필요한 과제. 근데 이제 공간 묘사하기는 뭐 여행기 같은 거 쓸 때, 기행문 쓸 때 이제 쓰기 과제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역시 무슨 범죄 피해자가 진술할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진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풍경이나 상황, 공간 자체에 대해서 묘사한다면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를 구할 때 이렇게 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뭐 이런 거 굉장히 실제적인 묘사하기 과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범주에 따른 어휘 교수인데, 의미 범주를 이용해서,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활용하는 거예요. 주제별 어휘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약속 어휘는 직업 어휘는 이제 의미 범주별 어휘인데, 경찰관, 무슨 교사, 소방관, 동일한 특성을 가지잖아요. 명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런데
아까 했던 주제별 어휘는 뭐 약속하고 관련된 어휘는 동사,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뭔가 굉장히 이제 어떤 어휘의 특성상으로 품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의미범주별 어휘 목록은 되게 많이 사용되죠. 뭐 어휘 자체, 어휘 그 뭐죠? 본격적인 어휘 학습을 위한 어휘 그 교재에서도 사용이 되고 시험 볼 때에도 그렇고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운동이라는 의미 범주에 대해서 축구, 배구, 탁구, 달리기 뭐 이런 이제 운동명들이 속하게 되는 거죠. 특성이 다 비슷하죠? 자연현상,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는 지금 뭐 맑다, 흐리다, 덥다, 춥다, 뭐 이런 거, 이제 날씨 어휘라는 의미장은 다 이제 동일한 어휘의 특성을 가지는데, 자연현상이라는 이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죠. 그래가지고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명사만 있다든지 형용사만 있다든지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와 화제와 주제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의미 범주별 어휘의 목록. 일단 어휘 평가 문제에 활용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뭘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은 머리로 해주세요. 여기 미용실이잖아요. 정답은 3번 미용실인데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어휘로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어떤 장소 어휘 있죠. 장소 어휘의 목록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평가 문제 만들기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어휘 실러버스, 그 이제 교수 요목을 만들 때 이번 초급 1 교육과정에서 어떤 어휘를 가르칠까?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어휘 범주별로 의미 범주별로 이런 의미의 어휘들을 초급 1 교육과정에서 다루자 선정했어요. 교수 요목 작성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속하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 범주가 같더라도 거기에 속하는 어휘들은 서로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어휘는 초급이고 어떤 건 고급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이렇게 숙달도별로 단계화해서 교수 요목을 작성할 수 있죠. 초급에서 맛에 속하는 맛이라는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 기본적인 거 달다 쓰다 맵다 짜다 이런 거 배우죠. 맛있다 이런 거 배우고 중급으로 가면 약간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 간을 보다 같은 거 시다 싱겁다 느끼하다 떨다 이런 거는 이제 중급 고급에서는 고소하다 뭐 매콤하다 이제 고소하다 같은 것은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이제 의미로 확장돼요. 그래서 이제 관용 표현, 네, 차원에서 이제 배울 수 있죠. 쌤통이다, 고소하다, 뭐, 이제 어떤 기분이 좋을 때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미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 고소하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국어 교육용 의미 범주에 어떤 게 있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5개 정도를 갖고 와봤어요. 인간, 인간이라는 의미 범주에 속하는 이건 어휘도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또 어떤 의미 범주가 돼서 이 하위에 또 개별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대범주에는 용모, 태도, 능력, 뭐 감정, 성격 이런 어떤 범주들이 하위로 있고 용모, 외모죠. 여기에 속하는 어휘들은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눈이 크다, 뭐 막 이런 거 있겠죠. 삶,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이렇게 큰 범주 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식생활이라는 대범주에 속하는 어휘 일단 이제 소범주에는 뭐 식생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소범주 아래에 이런 어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 식생활 그다음에 음식 거기에 속하는 예신 어휘는 갈비탕 과자 이렇게 구체적인 음식명이 있겠고요. 채소의 종류에 속한 이런 어휘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 목록이 나와야 사실 어떤 어휘를 가르칠까
뭘 먼저 가르칠까? 이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표현 사전 있죠. 말하거나 쓰기에 필요한 어휘를 알려주는 사전이 이 범주별로 어휘를 찾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 단어 쓰고 싶은데 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자기 뭐를 알 때는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뭐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을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대범주에서부터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표현 사전에서 이런 범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보통 그 대범주, 의미의 대범주에 속하는 이 이제 소범주의 의미 그 범주들 아니면 이제 어휘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인간이라는 대범주 안에 신체 부위, 여기 A에 있는 게 이제 신체 부위에 속하는 어휘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B는 역시 인간이라는 대범주 안에 속하는 신체 행위 범주예요. 소범주죠. 여기 아래에 속하는 어휘들 감다, 구부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체 행위는 특정한 이제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 A, B를. 눈을 감다, 뭐 고개를 어디서 끄덕이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연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용한 그 활동이고 어휘 확장이 의미 범주대로 돼요. 의미하고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을 감다 뭐 이렇게 어휘가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용이하죠. 학습 효과가 지속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죠. 눈을 감아요. 요거를 이제 연결했다면 얘를 그 활용 형태로 감아요, 굽혀요 이렇게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른 어휘인데 이제 인간 어휘네요. 인간이라는 대범주에 속하는 어휘고 용모, 성격 이 두 가지 이제 하위 범주의 어휘들을 가지고 친구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나 쓰기 활동에서 이렇게 그 인간이라는 대범주 그 중에 이제 소범주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 또는 이제 내용 그게 이제 내용 생성이죠. 뭐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대범주 안에 이제 하위 범주가 있고 그 하위 범주 아래 구체적인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어휘들은 그 상위의 범주의 의미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분류하는 과제 있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을 쭉 주고 그룹핑을 해봐라. 그러면 개별 어휘들의 차이를 그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다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과일, 채소, 뭐 공산품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음료수, 무슨 곡물 뭐 이렇게 분류해도 되고 기준은 학생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감정 어휘인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틀린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정하겠죠. 그 밖에 의미 관계에 있는 어휘군 이런 것들은 뭐 얘기했던 거 통합관계에 의한 어휘군을 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합관계는 의미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같은 어떤 서술어를 공유하는 이제 뭐 연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뭔가 기능적인 관련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다라든지 행동 중에 부정적인 행동이다 아니면 반복되는 행동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표현 말하기나 이제 쓰기에서 유창성을 좌우하는 이제 중요한 관계죠.
그다음에 이제 연상되는 거는 생일 했을 때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제별 어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상은 사람마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연상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문화마다 또 달라요. 어떤 문화에서는 생일하면 미역국이 도저히 전혀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일 했을 때 연상되는 어휘 중에 미역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 수업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능별 언어 기능과 어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그 과제 피드백 제가 주말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다 못했는데 오늘 안에 꼭 올려놓을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기말 과제 우리가 날짜를 정했나요? 안 정했나요? 정했죠. 6월 16일까지로.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